안녕하세요. 바림입니다. 네, 오늘은 독일 염세주의 철학자라 불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독자께 드리는 그의 삶에 대한 통찰과 정확히 관역에 꿰뚫는 듯한 인생 조언을 담은 책,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부터 흥미로운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니체나 헤세, 카프카, 카를 융, 프로이트 등이 공통으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쇼펜하우어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라고 말해 흔히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도 부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성향은 어찌 보면 그가 살아온 환경에 의한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2년간 유럽을 누비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배우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에게 갑작스러운 비보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강에 갑자기 투신하게 된 일은 그를 방황하게 했죠. 그러다가 어떤 한 예술가의 편지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그의 말처럼 말이죠.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로 인해 평생 학자로 살겠다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시 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 학자라는 항해사가 철학이라는 파도를 거슬러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부 한 부마다 여러 개의 장으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도 되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왜 힘들어야 합니까? 하고 다시 반문하고 싶어지는 제목이랄까요?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절망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날이 팍팍하고 힘들 때 그래서 그런 지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켜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좋았던 챕터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명예와 체면,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규범.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도 거리가 멀고 본질과는 더더욱 가깝지 않으며 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절대로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평가받을 뿐인데 가만히 있는 나를 두고 남들이 멋대로 떠들어댄 이야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확립될 수 있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라는 실체적 가치보다 타인이 내리는 평가가
진실에 더 가깝기까지 하다는 현대사회의 체면 중시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수하고 미친 짓을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나에 대해 떠들어대는 헛소리 때문에 한 인간의 삶이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구타는 그저 구타일 뿐이다. 골목에서 당나귀와 마주쳐 발굽에 치일 수도 있다. 개에게 물려도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은 아니다. 당나귀에게 밟힌 것이 화가 나 당나귀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해서 사람답게 보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당나귀 엉덩이를 차주고 왔다고 떠들어댄들 명예를 회복했구나 칭송받을 입장도 아닌 것이다. 옛 이야기들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매한 문명인들에겐 명예와 체면이라는 거짓된 편견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야만족 장수가 로마의 사령관에게 단둘이 결투를 벌여 전쟁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자 사령관은 부하들 앞에서 차라리 나무에 목을 메고 말겠다라며 정 싸움이 하고 싶다면 은퇴한 늙은 검투사를 보내주겠다고 야만족 장수에게 대답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따윈 나무에 걸린 시체만도 못하다고 여긴 마음 씀씀이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논쟁이 말싸움으로 번져 무식한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였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때린 시민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젊은 청년에게 발길질을 당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하라고 소리치자 소크라테스는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발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사람들을 만류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유명한 어느 철학자가 거짓으로 소크라테스를 음해한다고 알려주자 아니야, 그가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걸. 이렇게 무시했다고 한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민주주의를 창시한 아테네 정치가들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썩은 채소로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개나 고양이가 핥힌 것으로 생각했지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다. 오늘날 체면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절대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 혹은 권위와 신분이 편견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다.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권력은 욕심나고 그러니 스스로 자기 이름에 금치를 해버리는 것이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반대급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아집에 사로잡힌다.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온도계의 수온을 양손으로 꼭 움켜쥐어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뒤 내 덕에 방이 이만큼 따뜻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다. 이 시대가 타인과 평화로운 교제가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명예는 지금처럼 훼손이라는 잣대로 고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세상이었다면 체면을 따지는 대신 신뢰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회에서 명예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나 혼자 주창하는 권리,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휘두르는 입속의 칼날,
증오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위협의 명분으로 남용되는 중이다. 문명이 없던 야만 시절이었다면 자신을 지키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신뢰보다는 공포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짐승처럼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난무해야 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행위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너의 회한과 공포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너를 동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시험 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 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든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겠다.
오늘 하루에 그칠지라도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약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내일 아침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처럼 각박하고 숨막히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 중에 출세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부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걸하거나 타인이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이 사회를 이끄는 덕목으로 수탈이 보편화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땀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을 바라는 다수의 사람이 그 같은 삶의 자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패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인격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인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인간은 일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한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든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에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 나와 그들의 운명이다.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아픔을 모르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와 좌절 없이 행복은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시련의 눈물 없이 웃음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 아픔을 통해 배우지 않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 적어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러하다.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아픔이다. 너는 이제 아픔으로 인하여 남보다 더 성숙해지리라. 나무는 빗물을 마시고 자라며 인간은 자기가 흘린 눈물로 갈증을 해소한다. 후회하지 말고 눈물을 거둬라. 네가 스스로 진실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 씨앗을 뿌리고 삶의 밭을 일궈라. 아름다움은 상처 입은 가슴만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벅찬 기쁨을 위해 아름다움은 저렇듯 신비한 모습으로 나의 이마 위를 떠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젊은 청년들이 출발선을 떠나보기도 전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일찍 주위를 둘러봤기 때문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주인공이 자신임에도 이 무대에서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을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는 신을 저주할 수도 있으며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단 것도 인간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인간이었다. 인간은 가장 극렬한 고통도 신의 은총으로 감사할 수 있다. 또 다윗처럼 신의 은총을 간음의 기회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다윗의 간음을 힐책한 예언자 나단의 말처럼 인간은 한 마리 양으로 신을 만나고 자기 우리의 100마리를 채우려고 가난한 농군의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은 후 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인생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현상은 오직 인생뿐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음을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던 먼 옛날에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먼 훗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는 육체의 수수께끼 같은 현상,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신경병이나 뇌전증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해서는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생과 맺은 젊은 날의 약속을 내가 먼저 파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나와의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인생이 베푸는 절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인생도 그다지 불가사의한 현상은 아니다.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네, 여기까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